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서울대병원이요, 오늘 이재명 대표 수술 경과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가 1.4cm 자상을 입었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표의 이송을 둘러싸고 서울대와 부산대병원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송 특혜 논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와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행보와 의미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죠. 제1야당 대표의 피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표는 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일 이 대표 상태를 브리핑하려다가 취소했던 이 서울대병원이요, 오늘 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집도의 설명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근육을 뚫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 있었고, 근육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많이 보여 있었습니다. 송목 동맥은 정맥의 안쪽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주위에 뇌신경이나 다른 식도나 기도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송목 정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입니다. 자, 어제부터 열상이냐 자상이냐 이걸 두고 논란이었는데요. 보실까요? 열상이라는 거는요, 피부가 찢어져가지고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상은요, 칼에 찔려서 입은 상처를 말합니다. 자, 크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두고 논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건 발생 뒤에 최초로 나온 소방당국의 설명, 그리고 어제 민주당 브리핑,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한 브리핑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뭐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2일,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일에 소방당국이 애초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목 부위에 1cm 열상이다, 경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1.5cm로 수치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cm 열상이라는 얘기는 명백히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수술장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1.4cm 자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안으로 보면 2cm 정도 된다 이렇게 또 말 덧붙였고요. 그리고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집도의가 직접 설명을 했죠. 목 부위에 1.4cm 자상이다. 그러니까 소방당국과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절충한 그런 정도의 평가고요. 상처 크기보다는 깊이와 부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목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뒤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종근 회장님, 일단 서울대병원이 한 차례 이제 브리핑은 연기했고 오늘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 지금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서울대가 바로 직접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혼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서울대가 바로 집도 이후에 집도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일단 신뢰도가 높아지겠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떤 검증이라든지 또는 이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하루 있다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당이 발표한 것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또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또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사실상 혼란은 서울대가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의 오늘 그 발표는 초점이 굉장히 위중했다라는 점을 피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깊이가 중요하다라는 강조점, 그러니까 1.4cm가 일반인들이 듣기에 이거 너무
적은 상처 아니냐, 적은 규모의 상처 아니냐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의식했는지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이건 굉장히 어렵고 경험 많은 의사진이 꼭 해야만 하는 수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등 서울대병원에서 했어야만 하는 수술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지금 의견을 밝혀서 향후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후에 이 서울대병원 브리핑 이후에 부산대병원에서는 열상 자상도 아니고 열창 자창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오늘 서울대병원 이 집도의가 발표한 이 대표 수술 소견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속, 목 정맥, 내정맥이 앞부분이 60%가 잘렸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 잠시 뒤에 또 육성을 좀 들어보실 거고요. 그런데 동맥과 뇌신경, 식도, 기도는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찢어진 속목 정맥을 봉합해서 혈관 재건수를 했는데 9mm 정도 깨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동맥 손상이 없다는 점은 확인이 됐습니다. 천만 다행인 거죠. 예. 경정맥이 다쳤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도 상식적으로 동맥이 다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전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처음에 소방원이 1cm 열상이다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자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교수가 이제 자상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걸 굳이 민주당에서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불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특히 가짜 뉴스라는 그 단어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뉴스긴 뉴스인데 이게 진실된 뉴스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사전적으로는 가짜 뉴스라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 언제부턴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또 다시 논란의 어떤 논란에 어떤 자초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소방원은 아마 이게 이제 육안으로 볼 때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이제 자상인데 왜 자꾸만 열상이라고 얘기했냐 해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이틀 됐습니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간에 저는 이 부분이 여야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하게 논란으로 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따 말씀들을 하겠습니다만 부산대병원으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서울대병원으로 온 것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여야 정당들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가짜 뉴스, 민주당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따져볼 뒤에 좀 따져볼 예정이거든요. 잠시 뒤에 좀 더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서울대병원은 경험이 많은 혈관 의사가 필요해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부산대병원에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건 당시에 이제 부산대 번역외상센터장과 당시에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돼서 이재명 대표님의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그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브리핑을 두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부산대가 실력을 부족하다고 인정해서 서울대학교에 SOS를 쳤다 이런 지라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이송하는 걸 최종 결정한 부산대병원 번역센터장인 김영대 교수는요. 그런데 말이 좀 다릅니다. 부산대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고 일부 부대병원 의사들이 이송을 반대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한 거 아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 중이던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기를 건네줬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설명했고 당신 쪽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다. 이게 지금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의 최종 책임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기를 건네줬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비서실장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 천준호 의원이거든요.
현준호 의원이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먼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내가 통화하고 있으니까 잠시 받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산대병원 최종 책임자에게 바꿔줬다는 겁니다. 자, 김종혁 국장님. 네. 이러면은 이 서울대병원 브리핑이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먼저 전원 요청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좀 그 서울대병원의 설명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1시에 그 헬기를 타서 3시 45분에 수술에 들어갔잖아요. 2시간 45분 동안이나 이렇게 지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얘기하기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고 이거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위중하고 그 다음에 그 심각한 수술인데 2시간 45분 동안이나 환자를 헬기에 태워서 서울로 이송하는 건 가능했다? 그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부산대병원이 1급 병원인데 그 부산대병원에서 이것이 무슨 동맥이 잘린 것도 아니고 예. 정맥의 상처가 뭐 그 9mm를 봉합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그 수술을 부산대병원에 할 수 없을 상황이라면 부산대병원에 그럼 일반 환자들은 못 가겠네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게 뭐 본인들이 열심히 하셨다라는 걸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약간의 폄하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예. 가족이 요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족이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가족들이 거기 계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럼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지 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뭐 전화를 바꿔줬다면 그 결정은 그러면 당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자는 게?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래저래 어떤 서울대병원이 애초에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바로 브리핑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그걸 하지도 않다가 그다음에 나와서는 좀 얘기하시는 것들이 다른 병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그 이송 과정 자체가 뭔가 좀 아리송해서 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자,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총책임자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이송 중에 위급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누가?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의사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 가족 입장도 있고 이거를 고려해서 내 책임에 의해서 전원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피습을 당했고 왜 피습을 범인이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는데 지금 이송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헬기 탄 문제랄지 열상 자상 뭐 그런 것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게 과연 자작극이 아니냐 자작극이냐 본질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민주당이랄지 그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제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짜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부산대병원과 관련해서도 부산대병원이 4년 동안 권역예산센터에서 다 A급을 받았다는 거 최고 아닙니까? 등급을 받은 대한민국에서 병원이죠. 제일 최고의 외상센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을까? 그러면 일반적인 병원이요. 더군다나 부산대병원 자체가 외상센터가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최고인 병원이 우리보다 수술 잘하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족들이 이렇게 요구한다. 그러니까 보내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기를 보냈다는 건데 이제 헬기가 과연 뭐 아무리 당대표를 할지라도 이게 헬기로 과연 다른 병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휘말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뭐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취소가 됐잖아요. 그것도 사실을 브리핑하는 걸 취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족은 결국 민주당과 상의했을 거고 그러면 왜 브리핑을 취소하게 했을까? 그것도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예, 측면이 그 부분도 좀- 뒤에 좀 짚어볼 예, 예정입니다. 측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피습인데 그런 피습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훼손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어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차 자체가 사실은 피습보다는 절차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상태가 유중한 상황이었냐 아니었느냐 이제 그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환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다른 의사분 얘기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다른 데로 더 단계가 있지 않은 최종 의료기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쪽에서 외상 환자가 발생하면은 모두 이 부산대병원으로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간 건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은요 아주 불필요한 걸로 보여요.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용태 문제하고 수사 문제로 딱 나눠서 볼 수밖에 없고, 이 용태 문제는 사실은 의사들한테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의사들한테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건 그냥 치료를 잘 받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것을, 지금 현재 전원 문제 그렇지, 헬기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브리핑을 한 해 만에, 그리고 어저께는 유사 브리핑까지 있었어요. 예. 서울대 관계자가 아닌데 내가 이 진료 기록을 보고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영입 인사 육혼가 하는 외과 의사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영입 인사고 아무리 의사라고 그러지만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진료 기록 내놔 그래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족과 이 서울대 병원 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진료 기록을 봤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서울대 병원이 있고 서울대 병원의 그 치료 담당 오늘 했던 분, 그분이 있으면은 그분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뭔 영입 인사라는 의사 한 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진료 기록 봤는데 이러이러해 날 믿어. 그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이게 좀 쓸데없는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갖 SNS, 뭐 온갖 유튜브, 그리고 뭐 언론들도 서울대 병원에서 유구무원이고 침묵을 유지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전국의 뭐 응급 진료 전문가랄지 이 내과 외과 의사들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지금 온 언론이 또 다 쓰고 있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분란을 왜 자초를 했느냐? 이건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예, 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수사에 일단 용태가 안정이 됐으면은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맞고요. 이 용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도 지금 조금 이 영상 하나 보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서울대병원이 브리핑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오늘 그 브리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서울대병원이 딱 자기들 얘기만 딱 하고 백브리핑이라 그러죠.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회복하셔서 동의를 해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안 받으십니까? 그 치료 경과에 대해서 국한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받지 않겠습니다.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건데요. 질문을 좀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하는데 질문은 좀 받아주셔야죠. 그 질의는 서면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그러면은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실 거면 브리핑을 왜 하셨습니까? 자, 이럴 거면 브리핑을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또 물었죠. 서울대병원은 왜 그랬냐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수술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안정을 취해야 해서 브리핑을 못했고, 그러니까 환자 동의 없이는 의료정보를 발표해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일반 병실로 이동한 이재명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브리핑을 한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어제 저희 취재진이 민주당 대표실에 물었을 때도 민주당 대표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왜 브리핑 안 하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이종건 평론가님. 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6년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11cm의 길이 그리고 3cm 깊이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수술을 끝내고 연대 세브란스의 탁관철 성형외과 교수가 바로 직후에 브리핑을 했고요. 기자 질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어떤 억측이나 유언비어나 가짜뉴스가 거의 생산되지 않았거든요. 바로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하더라도 이렇게 의료진이 나서서 브리핑을 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어떤 그런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기를 했다. 즉 이렇게 직후에 바로 의료진이 전문적인 어떤 부분까지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됐고 네. 두 번째는 변호사님이 아까 정치적인 걸 피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어떤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송의 당위성은 서울대병원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송은 어차피 가족들이 원했으니까 서울대병원은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수술의 어떤 상황이었고 또 상처 부위가 어땠고 지금의 어떤 경과 이것을 객관적으로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경험 많은 혈관외과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말은 이송의 정당성을 지금 민주당 대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서울대병원이 대단히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러자마자 부산대병원에 반박성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잘못한 건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기자가 얘기했듯이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쓰기만 해라. 어떠한 의문도 품지 마라.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예. 그러면 브리핑 할 필요가 없죠. 브리핑을 한다는 건 진짜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아니 이거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서 최대한 그것을 이야기해줘야만 앞으로 가짜뉴스라든지 이 기타 낭비적인 어떤 요소가 없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울대라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이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기본적인 사회의식 또 도덕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패널분들도 다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민주당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서울대병원이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서울대병원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 그러니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 백남기 씨, 여기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서울대병원 인사들이 모두 이게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뭔가 이 서울대병원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욱 국장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서울대병원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봐서 엉뚱한 소문을 만들어낸 거는 서울대병원이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 경우는 지금 브리핑을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엉뚱한 추론과 의혹과 이런 게 제기되는 게 아닙니까? 예. 서울대병원 얘기가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냐면 아니 공인이시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은 공인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그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니까 안 됐다. 아니 부산에서부터 서울대까지 헬기를 타고 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왜 그 특혜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국가의전서열이 몇 번이고 뭐 그다음에 굉장히 야당 대표니까 중요하다. 그럼 그거는 가능한데 그 국민들이 온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분은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특히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 또 그냥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됐나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의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게 왜 서울대병원이 무슨 정치적 고려를 하나 무슨 계산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태도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cm 열상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아니 소방당국에서 처음에 1cm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열상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무슨 그 와중에 정치적 계산을 해서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 뉴스다. 그리고 수술장에서 측정한 것은 정확히 1.4cm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2cm의 자상이다. 1.4cm와 2cm의 0.6mm인가요? 6mm의 차이를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럼 이 얘기는 우리 대표께서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다 받으셨는데 소방 당국에서는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비난과 혼란, 그리고 우리 대표가 별게 아니다, 상처 입은 게 별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 뉴스다라는 식의 정치적인 어떤 고려와 배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얘기해서 의사가 집도의가 제대로 얘기하게 하는 것,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집도의가 브리핑을 하면서요,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브리핑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일 날 브리핑을 취소한 이유는 가족이 부동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가족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맞죠. 맞는데 2일 날 브리핑을 하려다 취소했다는 것은 결국 가족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또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브리핑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랄지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게 너무나 들끓으니까 이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가족이, 환자가 동의를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의문되는 게 있죠. 피스를 받은 굉장히 피해자인데 왜 서울대병원에서 2일 날 브리핑 하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의문에 의문을 더하다 보니까 계속 가짜 뉴스 양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가짜 뉴스 양산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랄지 그런 쪽에서 하는 행보랄지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부산의사회에서도 입장을 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중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병 간호를 핑계로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을 이송한 건데 이거는 민주당의 지역의사제가 허황된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민주당이 지역의료 문제를 스스로 생중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갈라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위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119 헬기를 전용했고 그래서 위급 환자들의 헬기 사용이 기회가 강탈됐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헬기를 타고 원하는 병원을 갈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숨겨져 있던 선민의식이 배어나온 국민 기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창열 교수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부산의사회 입장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열상인데 왜 자상인데 왜 열상으로 얘기했느냐, 소방당국에 질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가짜 뉴스로 얘기한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그것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어느 유튜버가 이게 자작극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유튜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극우적 유튜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산 의사회의 저 부분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회복에 집중을 하고 거의 회복했다고 하니까 의식은 잃은 적은 없습니다만 저렇게 서울대병원의 태도를 다 여기서 다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서울대병원이 실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서울대병원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 의사들이 전문적 판단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 의사도 그렇고 서울대가 아마 워낙 제1야당 대표의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민승기 그 의사라면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건 뭐 자신의 판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보고 부산시 의사회에서 저렇게 무슨 갈라치기를 한다.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보는 것도 과도하다. 의사들로서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의사들이 뭐 부산과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실적을 인정 못 받는다면 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는 거는 전 이것도 좀 적절치 못하다.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교수님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논란을 가짜뉴스라고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뭐 육안으로 봤을 때 대개 2cm의 창상 내지는 자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이즈도 축소하는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송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동원된 거에 대해서 뭐 의료인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가짜 뉴스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보도다. 이 전원도 개인이 마음대로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족 요청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병원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되면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의료계 일각에서라는 거는 의사들 중에서도 뭐 일부 부적절한 분들이 있겠죠. 신경미 의원님. 그러니까 이 헬기 논란은 의료계에서 지금 부산의사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수도권과 또 지방의사 말씀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 자상인지 창상인지 뭐 열상인지 이런 부분도 어쨌든 해명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가짜 뉴스라는 거는 명백하게 틀린 부분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분별하게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가짜 뉴스가 뭔 말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요새 하도 가짜 뉴스라는 말이 그냥 아무나 쓰니까요. 그걸 가짜 뉴스라고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상 열상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매우 날카로운 흉기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을 했을 경우에는 자상이 분명해요. 근데 약간 둔탁할 경우에는 열상과 자상의 구분이 좀 흐릴 수 있어요. 이것이 자상인가 열상인가 잘 모를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뭐 제가 그 흉기를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소방관들이 와서 일견해서 봤을 때는 이게 열상 같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쓰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상이냐 열상이냐 가지고 이거 가짜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전원 문제, 헬기 문제는 지금 이거 가지고 청문회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 무리한 대목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조사할 겁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뭐 가족들이 원했을 거고 그 가족들의 원을 받아서 했을 텐데요. 지금 오늘 서울대 그 주치의가 담당 의사가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이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좀 위험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떡이 지고 그러면은 1분 1초가 긴급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헬기를 타고 지금 시간을 보면은 2시간이 넘도록 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좀 위험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현명한 의사가 그때 부산대 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좀 만류하고 그랬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가지고 수사하고 조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서 그냥 논란을 일단은 덮는 게 맞고요. 이게 좀 분명히 좀 무리한 대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 얘기를 저희 정치다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예우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 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가 있는데요.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입니까? 국가의전 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입니다. 현재 소방구급 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 서열을 고려한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병원 간 전원의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특혜가 맞냐 아니냐, 또 이게 지방의료 무시냐 아니냐,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남긴 잡음이 여럿 있지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간단한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그리고 혈관 수술한 부위에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약간의 의사 표현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을 하시는지 필담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퇴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식 후유증도 있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늦다고 그래요. 저기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 합병증이나 이상 예우가 없이 순조롭게 이 대표가 회복 중이라는 그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정청래 의원 얘기 들어보면 말인지 이게 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의사 표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으신 대로 조금 퇴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네. 조금은 일단은 좀 이번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이 사건이 나온 다음에 아마도 언론들이 바로 의학계에 질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처면 얼만큼 입원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들이 아마 일주일 정도의 어떤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금 기사 나온 적도 있고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7, 8일 정도 입원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로 무리하게 온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대로 온 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무리합니다. 중증이었다면 부산대에서 했어야 됐고 경증이었다면 사실상 헬기를 동원하지 않고 그냥 구급차로 왔어야 됐는데 양쪽의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입원해 있겠다 한다면 아마 비판의 여지가 더 많을 거고요. 네. 제가 헬기 문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헬기 문제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냐면 권역별 이런 응급 헬기는 권역별 한두 대밖에 없습니다. 부산 지역에 이 한 대가 있고 한 대가 더 있는데 그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 한 대였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부산의 도서 지역에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 한 대가 바로 위중하지도 아니한 한 개인을 서울까지 이송함으로써 장장 5시간을 비웠다는 겁니다. 2시간 반 동안 서울에 왔는데 다시 빈 헬기로 돌아가야 돼요. 2시간 반 동안. 그러면 이 권역에 5시간 동안 응급 환자가 만약에 도서 지역이라든지 긴급히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대응을 못하게 만들었다. 위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소방대원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A병원까지 데려다 주세요. 안 됩니다. 이게 의료 체계입니다. 당연히 구급대에서 알아서 구급센터와 병원 간의 어떤 연락을 통해서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후부터는 그럼 일반인들도 부산에서 2cm 자상이 벌어졌을 때 헬기 불러갖고 저 서울대 병원에 가겠습니다. 했을 때 서울대 병원에 보내주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모든 케이스들이 헬기 수송이 문제가 있다는 걸 자명하게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가 단식 후유증이 있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저희가 만약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케이스면 외과 전문면 보통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까? 퇴원까지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맥은 그 힐링, 그러니까 낫는 게 굉장히 빨라요. 압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니까 실밥 뽑는 거는 보통 7일에서 10일이면 뽑으니까 겉에 거는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뭐 60% 정도 찢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완전 파열도 아니잖아요. 속에서 봉합술 한 거는 특별히 해줄 게 없고 원래는 퇴원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퇴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부산대 교수 이재명 대표를 직접 진료했던 부산대 교수의 소식이 전해져서 저희가 자막으로 미리 보내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송을 반대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설명드리면 이송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환자 상태가 우려된다. 그리고 대량 출혈 일어나서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소견을 냈다. 혈관 재건술은 부산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이고 부산대가 이런 수술 경험이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이런 환자 많이 받는 것도 드물다 이렇게도 말하면서요. 의료진 사이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병원의 대응이 지금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이런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최창희 교수님. 제가 그때 아까 정청래 의원의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저런 말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고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말을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부단하게 좀 이 브리핑 좀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저런 논란이 안 나옵니다. 이게 엉뚱하게 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정치화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그저께 이틀 됐는데 오늘 서울대병원이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일단 뭐 서울대로 왔으니까 헬기 이송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불법적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저는. 근데 이거 이제 그만하고 아까 우리 신경미 의원 말씀처럼 이걸 가지고 수사할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할 것도 아니니까 문제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또 SNS를 통해 가지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깊다라는 쪽에 자꾸만 뉘앙스 풍긴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건 이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선 서울대병원이 좀 작게 빈번하게 브리핑 좀 해줘야 돼요. 예. 이제 그게 서울대병원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1야당 대표가 국가서열 뭐 8이라며요. 그럼 이게 공인인데 그럴 의미가 있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여러 가지 억측과 또 불편한 오해를 날 수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에다가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다루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야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취임 후에 첫 호남 방문인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광주 방문을 할 때 철통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이어서 한 위원장의 신변을 위협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협박범이 체포까지 되면서 경찰 경호가 강화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찰 차원에서 지금 경호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경찰 내부적으로 정리된 지침에 따라갈 것 같아요.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서 소수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선을 기적적으로 이겨서 집권하고 있는 여당입니다. 우리가 소수라고 움츠러들지 맙시다. 우리가 이곳을 더 잘 살게 해드립시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 보수당 인사들이 지도부 인사들이 광주를 찾았을 때 현지의 진보 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번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일단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여파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민주노총 그리고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일단 시위를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 것도 아마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주에 내려갔을 때 시위로 인해서 5.18 묘역에 직접 참배를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는 또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당시에 5.18 유공자와 관련된 어떤 발언이라든지 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또 다른 시점으로 이야기한 현역 의원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파동을 일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이나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광주, 호남 또는 전북 그러니까 전라 지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나 순천 국제 그 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도 순천 시민이 특별히 윤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는 등 최근에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적대적인 어떤 관계는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 합쳐져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그렇게 크게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그날부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경우가 좀 집중 크게 강화됐습니다. 보시면요. 이 대표 피습 이후에 한 위원장이 대구를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찰 마크가 있죠. 이 장갑이 방검 장갑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뚫리지 않는 그런 방검 장갑을 끼고 한 위원장을 경호했던 그런 경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자마자 한 위원장에 대한 집중 경호가 시작됐는데 보시면은 이 사진이 오늘 좀 이슈가 됐어요. 경찰 분들이 이렇게 한 위원장을 둘러싸고 경호하는 모습인데 이걸 두고 나중에 또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야권 인사들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빨간 마스크를 끼고 있는 분들은 경찰 분들은 아니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인데 한 위원장을 자진해서 경호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한 거고 모든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은 아니다. 이런 점을 좀 짚어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대한 학습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경찰의 어떤 지침에 의하면 저렇게 경호하지 않기로 돼 있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전담 마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담 보호팀이 꾸려지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체 이제 매뉴얼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라고 하면 전담 보호팀을 꾸려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뭐 100명 가까이 경찰들이 다 동원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저렇게까지 경호해야 하나 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처음으로 꾸려진 전담팀이기 때문에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 저기 황제 같지 않아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과 관계가 없고 당지 2년만 달려해도 상대방 당의 어떻게 보면 뭐 비대위원장이랄지 아니면 당대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거기다 이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저런 밀착 같은 경호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만약에 또 하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랄지 이런 사람이 지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 버리면 또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또 방지해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훼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저런 경우는 이제 필요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위원장의 이런 모습에 야권 인사들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김남국 의원, 지금은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 무소속인데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껏 취해 있다. 용산 밑에 분신 같은 아바타 황태자 놀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박용진 의원도 매우 지나치다. 살짝 어이없다. 왜 하필 광주에서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저기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부 뭐 과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야권 인사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광주에 가가지고 뭐 사소한 일이라도 좀 사고가 났다면은 또 뭐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전을 위해서 경호를 강화한 건데요. 일단 이해는 됩니다. 경호 강화에 대해서. 근데 또 이걸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기분이 좋지는 않죠. 너무 심하게 밀착 경호를 하고 확대해서 경호를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예. 우선 당장은 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나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국민적으로 밀착하고 가서 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뭔가 틈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아마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별로 그렇게 메시지는 보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거예요. 경호 좋은데 과도한 경호는 역시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은 우리가 경호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좀 경호가 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웠는지 너무 막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또 경찰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대호남 메시지가 뭘지도 관심이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보수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승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장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진정성 좀 느껴지시던가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73년생이시잖아요. 73년생이면 1980년도에 우리가 5.18 그 광주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몇 살입니까? 만으로 7살이었어요. 예. 사실은 그리고 또 본인의 고향도 지금 보면은 뭐 태어나기는 뭐 그 강원도에서 태어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충청도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저분이 무슨 군사 정권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광주에 대한 어떤 뭐랄까 부채 같은 것들을 남들처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로 광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성장 과정을 보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다는 걸 부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이라든가 본인이 뭐 가해자거나 피해자인 그런 분들에서야 감정적인 그런 앙금도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갈등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리고 사실 지역 감정 같은 것들을 떠나서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다 이북 분이시고 서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서로 이렇게 지역 감정을 가지고 싸우지? 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광주의 민주운동의 성과를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때 피해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적절한 어떤 역사의 자리매김을 해드리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를 뭐 정치적인 이유로 너희는 보수정당의 너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은 다 믿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광주 5.18 정신을 자기들만이 독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일각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 화면 나가고 있는 거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넥타이를요, 푸른 계열로 맸습니다. 기자들이 이 넥타이 색깔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위원장의 답변도 들어보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똑같은 넥타이 하기죠, 그렇죠? 자, 한동훈 위원장이 지역에서 하는 공개 행보를 할 때마다요, 점점 더 정치인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역별로 볼까요? 자, 지난 2일에 전국 순회 첫 지역이었죠. 대전에서
제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게 있습니다. 그거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한 게 있죠. 바로 인생 첫 건배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신 그 광주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정치인다운 그런 면모를 또 보이기도 했고요. 넥타이도 풀었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헌법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녹색 넥타이를 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녹색 타이는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 뭐 블루 그런 넥타이를 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파란색 계열이 아니라 네네네. 옛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부터 해서 내려오는 그 김대중 정신을 가리키는 녹색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속 마음은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포용적인 거, 내가 그렇게 경직돼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 때문에 항상 푸른색 넥타이를 차야 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뭐 빨간색 넥타이를 차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도구마처럼 딱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물론 뭐 중요한 행사 같은 데 있는데 그 행사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양 당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평상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식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 할애하잖아요. 근데 모든 곳에 가서 그냥 빨간 넥타이 차고 가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일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빨간색 넥타이를 계속 찼을 때 중도층, 청년, 사실 그런 층에서는 또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넥타이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정치인과 넥타이의 상관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뭐 좋은 넥타이를 고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본인의 입장에서는 의미를 두고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야권의 원로 인사이자 정치 구단, 원조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한동훈 위원장이 구 정치인 뺨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게 벌써 구정치인 뺨치는 거예요. 그래도 젊은 50대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동서 지역 갈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아니에요? 이것을 풀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미래지향적이지, 거기를 또 대구 경북을 묶어가지고 내 거다. 정치적 출생지. 출생지 아닌데 정치를 언제 했어요? 최 교수님? 저는 뭐 저 말보다도 아까 넥타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 메고 왔는데 아까 이상하게 김혁 똑같더라고요. 두 분이 비슷한 색깔이세요. 너무 똑같아요. 같아도 뭐 약간 계열이 같은 게 아니라 아주 같은 색깔인데 더 세임 대시예요, 완전 영어로. 근데 저 전혀 국민의힘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일 보기 싫은 게,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전부 국민의힘 의원은 전부 빨간 거예요. 민주당은 전부 파란 거고. 그죠? 어디 갈 때 파란 거 매기도 이상하고 빨간 거 매기도 이상하고, 오늘 아주 예쁜 색깔을 메고 왔는데 그것부터 좀 고쳐야 돼요. 무슨 국민의힘은 맨날 빨간색, 그 새누리당 비대위부터 바뀐 거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좀 좌파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간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 뭐 나름의 로고가 다 중요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넥타이 좀 자유롭게 메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초록색으로 매든 빨간색 매든 좀 흰색이든, 뭐 국민의힘은 전부 빨간 계열이면 자주색 계열이고, 민주당 전부 파란 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일단 정치인들부터 그런 데 좀 자유로워져라. 제가 그 말씀 드리러 아까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열사들의 묘소도 둘러봤습니다. 오늘 행보에서 핵심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을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계 좋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두 개의 줄기라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거에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갈지를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까 헌법 수록에 대한 현수막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 들으신 대로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을 수록하는 걸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하는 데에도 그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 의원님,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가요? 민주당이 아마 법안을 냈던 것 같은데. 네, 이 얘기 맨날 하죠. 맨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좋다고 그러고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지금 원칙적으로 좋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헌법 전문 수록하는 거, 국가유공자로 승격하는 거 이거 그런데 정말로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자. 이거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법안도 다 성안이 돼 있고 토론도 조금 진행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건 정말 후다다닥 할 수 있는 일인데 항상 보면은 원칙적 찬성론 내지는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 이렇게 거론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되풀이돼서 예. 이거 진짜로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올렸던 민주화 유공자법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 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 얘기한 것은 5.18에 대한 것만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정말로 불법적인 행동을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특혜를 줘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얘기고요. 네. 그리고 그 5.18에 대해서는 그때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드리는 것들, 어떻게 한들 뭐 그런 그게 그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정확히 그 5.18 유공자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기에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5.18과 관계가 없는 광주에는 한 번도 내려가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다 5.18 유공자로 그 분류가 돼서 그래서 뭐 그 처음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보상법이 나왔을 때 보상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이 그런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5.18에 대한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을 해서 그때 당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유공자로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좀 정확히 우리가 그 상위 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할 때 정확한 공과를 따져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까 김종인 국장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97세대거든요. 90년대 학번이고 70년대생인데 그래서인지 광주에 대한 죄책감 대신 나는 죄책감 대신 고마움과 존경심 갖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를 상징하는 1980년에 저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저나 저 이후의 세대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에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채의식이나 죄책감보다 오히려 이런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이야말로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제가 하기 싫은 숙제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나 지금이나 저는 광주를 찾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무위원으로서 오셨을 때랑 비대위원장으로서 오셨을 때랑 감회가 혹시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사실 여러 번 왔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쯤에는 이 광주를 처음 배우고 그리고 대학가나 이런 데서 광주의 그 비디오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몰래 보던 그런 시대의 말력 정도였거든요. 제가 92년, 93년 경에 이곳에 와서 윤상현 열사의 묘역에서 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마음이나
그리고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2차례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그런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려울 때 지켰던 정치인입니다. 저도 정치 며칠 안 됐는데요. 지금의 초심으로 정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광주와 자기의 인연을 계속 강조하면서 네.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곡 자체도 굉장히 좋고 저는 뭐 매일 들은 적도 있었는데 좀 운전하다 혼자 노래 부른 적도 있고 그래요. 곡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김정일 위원장도 무릎 꿇고 이제 참배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공약도 있었고 말이죠. 헌법 정신에 수록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전 이제는 이런 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왜 한때 새누리당에서 그랬나요? 뭐 재창이냐 합창이냐 가지고 얼마나 또 논란이 많았어요. 정말로 뭐 보기 정말 흉한 장면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단계 다 넘었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그런 강을 다 건넜으니까 헌법 정신을 수록한 데 있어서 이걸 진짜 한번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한번 실행에 옮겨봐라. 3분의 2에 찬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헌법 정신 수록하는 거. 근데 그건 민주당이 반대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기왕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헌법 정신 전문에 헌법 전문에 담는 거를 5.18 정신을 그 부분을 한번 좀 직접적으로 이슈를 좀 제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건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번 국회 이슈를 제기해 봐라. 말로만 그치지 말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한 위원장의 그 행보 중에서 또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게 방금 보셨습니다만 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흰 장갑을 꼈는데 한 위원장도 흰 장갑을 끼세요 했더니 한 위원장이 그걸 벗고 맨손으로 이렇게 만졌던 모습이 또 네티즌 사이에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한 위원장 오늘 이 광주 이어서 청주도 찾았습니다. 청주는 한 위원장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보냈던 그런 지역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한 위원장 발언도 들어보시죠. 무한한 감사와 새해 번승을 기원하는 의미로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자 일동 큰절 올리겠습니다. 큰절! 모두의 번승을 기원하면서 국민의힘의 비상을 기원하면서 하나, 둘, 셋! 강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함제도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토토처럼요. 그리고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문호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저 눈치채셨다시피 저도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저보고 어리다고 욕하는데요. 사실 그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매일 저녁마다 혼자 책 한 권 들고 가던 케이크집,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이정호 실장님. 네. 초등학교 유치원도 모자라서 네. 과천됐을 때까지 인연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좀 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구와 관련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잖아요. 예. 아니 대구 뭐 관련도 없는데 뭐 하는데 저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사실 그런 어떤 인연을 다 꺼내놓는 것을 수십 년 지켜봤어요. 뭐 아내는 뭐 광주에 내가 광주의 사위다. 아내가 광주 사람이니까 또는 내가 영남의 뭐 사위다. 뭐 하면서 아내의 인연을 기화로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사위 이론을 펼치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추미애 장관 또 뭐 광주의 며느리? 뭐 아마 그럴걸요. 대구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봤고 어떻게 해서든 뭐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화제를 이끌어내는 것 뭐 기존 정치인들이 다 해왔던 것이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탈바꿈하는 시기거든요. 아직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앞날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또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해당 그 지역의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어필하려고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뭐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건 이런 워딩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전국을 다 만나고 돌아와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어떤 고비들이 있어요. 이제부터 허들을 많이 넘어야 돼요. 그 허들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고 소통을 이뤄내면서 혁신을 이뤄내느냐 이 실천력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한 위원장은 청주에서요.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 정답을 낼 거고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 정답을 낼 거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그보다 왼쪽의 정답도 찾을 겁니다. 이 100일 동안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눈치 보입니다. 이때를 이용하십시오. 우리 정치인들 이용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해낼 겁니다. 네, 한 위원장 오늘 일정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동훈이.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짧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슈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서고 처음 맞는 리스크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더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은 이제 돌아가고 민첩하게 이해하니까. 네, 고령은 감리가. 자, 이제 가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이제 가세요. 자, 이제 가세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고 처음 맞는 리스크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영상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은 김호일 위원장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했던 거랑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사과하러 간 거 아닙니까? 네, 사과하러 갔는데 오히려 굉장히 환대받았고요. 또 저렇게 사과하러 가는 와중에도 많은 지지자들 모여서 이제 환호를 하는데 뭐 좀 약간 이례적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뭐 좋게 해석을 하면 근데 한동훈 장관의 어떤 명확한 태도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네. 노인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당시에 노인 비하 발언이 일어났을 때 한동훈 장관이 바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뵙겠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노인회 회장께서 지방에 출타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또 돌아왔는데 이제 바로 또 찾아뵙고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 노인회장이 얘기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김영희 전 혁신위원장 문제 있을 때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 그다음에 약속의 실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굉장히 한 위원장이 호감을 갖고 있고 덕담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노인 회장이 상당히 한동훈 장관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원래부터 좀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자, 김호일 회장한테 왜 이렇게 김은경 전 위원장 만났을 때랑 달랐습니까? 라고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은경이는 며칠 만에 와가지고 그때는 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김은경이를 혼을 내고 이름으로 해서 분노하는 여론을 내가 잠을 재웠으니까 더불어당을 위해서 내가 해준 일이지. 한동훈이는 그런 발언한 장본인도 아니고 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성명서를 내니까 바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사과한다고 하는 걸 내가 지금 태국에 출장을 와 있다 이러니까 전화로 일단은 사과를 하신 거고 내가 어쨌든 그 사람 해촉을 시키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일단은 그런 거를 수용을 하고 전화로도 사과하고 일부러 또 찾아와서도 그걸 한 번 더 사과와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니까 그는 김은경 때하고는 틀리지요. 네, 김호일 회장 어제 한 위원장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소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이 좀 분더덕이 없이 변명도 안 하고 명쾌하게 잘못과 자기 각오도 밝히는 것이 신뢰가 값지다. 사람이 노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향후에 말만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노인을 위하는 모습을 내가 이제 지켜보겠다 이랬죠.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무지하게 이건 뭐 사과가 아니고 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뭐 완전히 환영 무드인데 사실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과 이 문제가 됐던 이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강도가 좀 많이 다르죠. 여기 이 지금 비대위원의 발언은 노인들은 좀 사라져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언의 강도로 따졌을 때는 노인 회장께서 굉장히 경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호감 같네요. 그 호감이 가감 없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그 김은경 그때 혁신위원장의 사진을 놓고 뺨을 때리는 행동은 너무 과했다. 그건 옳지 않다. 네.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옳지 않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그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한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그런 노인분들께서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김은경이 뭐 한동훈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반말 비슷하게 하는 말씀도 저는 좀 듣기가 굉장히 거슬려지네요.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당의 임재영입 위원장을 겸직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걸 두고 당내에서는 영남 물갈이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임재영입 위원장 맡은 데 대해서 영남권의 물갈이 신호탄 아니냐 직접 칼을 쥐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고요. 과정이 공정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공천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는 이겁니다. 그럼 현역 의원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갑자기 거기서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이 가장 국민들께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보시기에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는 제시할 겁니다. 이기는 공천하되 멋진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임재영입 위원장을 겸임한다는 게 마치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같이 연결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겠다 그러면 와 이거 누구를 자르겠구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임재영입 위원장은 인재영입을 하더라도 그 인재가 바로 전략 공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경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총선에 공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인재 영입이라는 어떤 단계를 너무 많은 무슨 권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당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당시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다 실제로 그 문재인 당대표가 직접 영입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견주어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만 했다 그러면 무조건 아이고 뭐 영남
영남권 물갈이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된 얘기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이번 사건을 두고 국내 정치가 양극단으로 갈라진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난 자화상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주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왜 우리 사회에 혐오와 증오가 넘치게 되었을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이념 정치와 편가르기가 그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민주당을 지칭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을 얘기하지만 운동권은 척결 대상, 야당은 굴복 대상, 야당 지도자는 제거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한동훈 위원장은 슈트발 잘 받는 날씬한 윤석열에 불과할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과도한 이념 정치와 편가르기가 이번 사태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마치 민주당은 책임이 없다 이런 거에서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피습 사건은요 개인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진보 진영의 사람이다랄지 이런 것도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확신에 차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싫다. 그래서 사실 이런 범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이념 정치랄지 진영의 논리로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설사 이제 이념이랄지 양극단의 어떤 그러한 분열이 낳은 결과를 하더라도 이걸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치인들은 다 이거의 공범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바로 이념 정치랄지 양극단 정치를 이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용해서 결국 정권 잡으려고 했고 당선됐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이 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기 상처를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지 이걸 무조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들고 이런 뼈아픈 사태를 낳은 데는요. 근거 없는 음모론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자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방송인 김어준 씨가요. 피의자의 당정 논란과 관련해서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살해 시도의 배후가 밝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혼자 하고 끝났다. 이렇게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적 보유를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당원이든 국민의힘 당원이든 있을 수 없는 테러를 그건 저지른 거기 맞는데 때문에 엄청난 장기 계획인데 일상을 사는 개인이 그렇게까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 가장 이상한 점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김어준 생각으로 자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따로 기구를 두고 끝까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김어준 씨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를 완전히 갈등과 분열로 만들어 놓은 말 그대로의 가짜 뉴스 양산하신 분 아닙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미국 잠수함 고의 침몰설, 인신 공양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잘못했다는 얘기하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다음에 무슨 선거 때도 K값 상수를 조작해서 무슨 선거가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그러셨던 분 아니세요? 페라가모는 어디 갔고 생태탕 뭐 그 바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렇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 거짓 기사를 얘기를 해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해명이나 그런 걸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분의 저렇게 영향력이 큰 분이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무슨 테러를 했던 그 사람도 뭐 어떤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들으면 그렇게 누구를 죽도록 미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간은 뭐 내가 지지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강조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 저분은 지금 저 사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혐오라든가 정치적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렇게 불행한 사태가 났는데 그거를 해설하면서 또다시 거기에다 음모론으로 저렇게 해설을 하고 계세요. 예. 저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저걸 어떻게 우리가 사회가 저 자정작용을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 테러를 직접 경험해봤던 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둘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분입니다. 보시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재환한테 머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건강이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머리 부상 투혼을 불태우고 있는 송영길 대표님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놀라셨어요. 나도 영상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맞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그 세브란스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키가 커서 살았답니다. 아직 나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폭력과 혐오와 증오로 나라를 끌어가면 안 되겠지요?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에 이어서 기소까지 했죠.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 지금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 행사하고 검찰에 불러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입장을 냈어요. 지난 대선 직전에 머리 가격당했을 때 생각이 난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 잘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이 정도로 끝난 거는 하늘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쓰임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피습을 당해본 사람이 피습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소회를 밝히는 것을 시시비비를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대목에서 지금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계속 그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에 마치 숟가락을 하나 얹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건 대단히 사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끼친 민주당에 대한 해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돈봉투 정당이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것이 만약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더라도 대선 때 또다시 당신들은 돈봉투 정당이지라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를 탈당시키고 우린 책임 없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원식의 어떤 멘트가 민주당에 또는 이재명 대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드루킹 특검 때 이걸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가 주먹 테러를 당했던 이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단히 위험한 사회분열 현상이죠. 2018년도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 간치를 위해서 노숙 단식을 할 때 어떤 개안에게 저도 주먹으로 피습을 당했죠. 그래서 턱이 막 돌아가는 그때 잠깐이지만은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여의도 바로 가까운 성모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목 기부서만 그쪽에서 조치해 준 걸로 하고 복귀했죠. 우리 정치인에 대한 이런 테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대표를 습격한 이 피해자 김모 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 2시간 반 만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 내용과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 때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피의자가 김 씨가 그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내가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사주한 사람 있습니까? 정당 가입한 이력 있으십니까?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보통은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변명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변명문이라는 것도 변명한다는 얘기도 변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신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게 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이란 말도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 이 사건은 이 개인의 일탈이에요. 범죄, 살인 미수 범죄 혐의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 갈등 상태, 양대 정당의 양극화, 이 부분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죠. 예. 지지자들도 너무 이제 강성 지지자들로 나눠져 있으니까, 중도층하고 나눠져 있고, 아마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아까 지나간 거지만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 일단 자기의 당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네. 당을 반성하고 우리 정치권이 다 자성합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상대방을 또 공격하고 또 악마하고 또 정치화한다면은 이런 현재의 이 사건에 대해서 원인 진단도 잘못된 것이고 처방도 잘못된 거고, 근데 이 범인 이 사람 이건 아주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서 이렇게 사람을 공격을 합니까? 살인을 할 수 있냐고요. 살인 미수를 할 수 있냐고요. 예. 그래서 변명문이 됐건 사과문이 됐건 반성문이 됐건 말도 하지 않고 8쪽짜리 제출했다. 전혀 반성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오늘 영장 심사는 20분 만에 끝났다 그러고요. 영장도 2시간여 만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혐의는 분명히 중대하게 인정됐다 그랬고, 추가 수사는 어떤 게 돼야 될까요? 추가 수사도 별게 나올 거는 없을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혐의 자체를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계획적이었고, 그다음에 공격한 부위가 목이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목 부위였고요. 그럼 본인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배후가 있다거나 공범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살인죄고 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거지역고 중개사무소에도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 개인적으로 확신범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변명문 나왔는데, 본인이 사실 잘못했으면 이제 반성문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사실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진술서로라는 제목으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근데 변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쪽도 아니고 8쪽이나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정당했다, 그리고 할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경찰이 밝힌 내용 하나 더 속보로 전해드릴게요. 이 김 씨가요, 범행을 작년 6월부터 준비했던 걸로 파악했다, 이렇게 지금 경찰 발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지금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구치소에서 그러고 있나 봅니다, 국장님. 저분은 그 말은 변명문이라는 거는 그냥 말이 좀 헛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내 성명서를 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8쪽이나 되는 거는 내가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 그런 것들 다 논리적으로 내가 밝혀놓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반성문이 변명문이 이거는 그냥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엉겹결을 한 얘기 같고, 저 사람은 그 8쪽이라 제출했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범행의 어떤 정당성, 그런 이유들을 갖다가 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도 옛날에 유너바머라고 그래서 계속 폭탄 보냈던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 왜 나는 이 문명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면서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저 사람은 완전히 확신범이구나. 확신범인데 그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목을 찌를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했던 걸 보면은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참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5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